어머님은 여기서 파출부 같은 거잖아요. 30년 장사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13억짜리 집까지 사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집세 안 낸다고 공짜로 얹혀 산다고 구박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13억짜리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걸. 그리고 그 할머니가 30년 장사로 단련된 부산 아줌마라는 걸. 아들 가족이 5박 6일 가족 캠프 간 사이 시어머니는 집을 팔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속이 뻥 뚫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며느리한테 시달리는 전국의 어머님들, 이 영상 꼭 보시고 위로받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은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30년간 고깃집을 운영할 때도 새벽 시장에 가려면 이 시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은숙은 작은 방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했습니다. 다용도실 옆 2평짜리 방, 창문도 없는 이 공간이 지금 그의 전부였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나가며 은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2평 아파트는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유럽식 소파, 벽에 걸린 액자들. 모든 것이 며느리 승희의 취향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은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손자 민준이 도시락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승희가 어제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튀긴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해요. 찐 요리로 해주세요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은숙의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산 동네 재래시장에서 오뎅 장사로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린 아들 재훈이를 업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장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부산 아짐의 오뎅 맛있다며 줄을 섰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천으로 올라온 것은 아들의 대학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근처에서 장사하면 학비를 더 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평에 작은 고깃집을 차렸고 이름은 부산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30년간 그 식당은 은숙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고기를 굽고 밑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고 송도 신도시의 상가주택까지 샀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은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2년 전 관절염이 심해지며 식당 일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모실게. 재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제가 회사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집안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손자 민준이를 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은숙은 식당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왔습니다. 민준이가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10살 소녀는 도시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찐 닭가슴살이랑 채소란다. 네 엄마가 이거 먹으라고 했어. 민준이는 투덜거렸습니다. 은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슬쩍 피했습니다. 아들 재훈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놓인 아침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 실력이면 배달 음식보다 낫네요. 은숙은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재훈은 변했습니다. 승희가 구두를 신으며 재빨리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갈비찜 부탁드려요. 근데 양념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MSG 민감해서요.
저희라는 단어에 은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승희는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숙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국을 떠먹었습니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갰습니다. 승희의 블라우스, 재훈의 와이셔츠, 민준이의 교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송도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습니다. 카페에 앉은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모습을 창문에 비춰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69세 노인이 비쳤습니다. 부산 억양이 남아있는 허리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문득 식당에서 일할 때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거기서는 자신이 사장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요 라고 불렀고 단골들이 사장님 손맛 최고예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어머님이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라 불렀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갈비찜을 끓이며 양념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며느리의 지시대로 간을 약하게 맞췄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익힌 손맛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김 속에서 은숙은 자신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희와 재훈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승희가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됐어요? 빨리 좀 주세요. 피곤해 죽겠어요. 은숙은 대답 대신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찌개, 김치. 정성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갈비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없어. 간이 안 맞아. 승희는 은숙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양념 약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이렇게 진하게 하셨네요.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희도 입맛이 있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산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자신과 옆에서 웃고 있는 어린 재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넣으며 은숙은 그 밑에 있는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송도 상가주택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은숙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기고. 그 목소리는 부산 억양 그대로였습니다. 69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외로운 독백이었습니다. 은숙의 무릎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승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승희야,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픈디.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승희는 그릇을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바빠요.
혼자 다녀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아픈디 한 번만 같이. 어머님, 제가 왜 병원까지 모시고 다녀야 해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돈 드릴게요. 승희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식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저녁 준비를 하며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안일을 혼자 다 하기 힘들다는 것을, 조금만 도와달라는 것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숙이 차린 음식은 6가지였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깍두기. 모두 은숙이 직접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젓가락을 들며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또 이런 반찬이에요? 학원 친구들은 할머니가 스테이크 해준대요. 승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런 반찬밖에 못 하셔. 고급 요리는 못 하시니까. 은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재훈아, 승희야. 두 사람이 은숙을 봤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요즘 무릎하고 허리가 많이 아파. 집안일을 혼자 다 하기가 힘들어. 청소나 빨래 같은 거 조금만 같이 해줄 수 있을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승희가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승희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쉬셔야죠. 근데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재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승희는 은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요. 재은 씨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근데 집에 와서까지 집안일 해야 해요? 그러려고 어머님 모신 거 아니잖아요.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승희야, 그래도 그렇지. 승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은 여기서 파출부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출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파출부. 아니면 뭐라고 해요? 어머님이 여기 온 지 3달 됐는데. 집세 낸 적 있어요? 생활비 보탠 적 있어요? 공짜로 얹어 사시면서 기본적인 집안일도 못 하시면 여기 계실 이유가 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나는 출퇴근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미치겠는데. 승희가 소리쳤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미안해요. 근데 승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들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희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과거 얘기하면 지금 달라져요? 제가 재훈 씨랑 결혼한 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얹어 사시는 거잖아요. 은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재훈은 시선을 피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네 생각은 어떻니?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승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침묵으로 방관했습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은숙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승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시는 거 민준이가 보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우세요.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승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모시는 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친정어머니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은숙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부산 재래시장에서 오뎅 장사하며 업고 다니던 어린 재훈.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시절. 아들이 좋은 직장 구했다고 울먹이며 기뻐하던 날.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은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송도 상가주택 소유자 박은숙. 단독 명의였습니다.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동거합의서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2년 전 아들네 집에 들어올 때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1조 박은숙은 아들 재훈의 집에 동거한다. 제2조 박은숙이 원할 시 언제든 독립할 수 있다. 제3조 본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은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재훈이 엄마 그냥 형식이에요. 서류상 필요한 거예요 라며 웃었던 것을. 하지만 은숙은 30년 장사 본능으로 법무사를 통해 제대로 작성해뒀던 것입니다. 은숙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파출부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파출부.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노동자. 은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송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은숙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늙어갈 것인가? 며느리의 파출부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은숙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맨 위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작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장사로 다져진 강인함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송도 지점.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은숙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이 모두 나가고 나면 그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은숙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69년을 살며 처음으로 은숙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법률구조공단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69년을 살며 법률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 재래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파출부 같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은숙은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살고 있는디 법적으로 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김민수 변호사는 은숙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송도 상가주택이 은숙 단독 명의라는 것, 2년 전 동거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 최근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동거 합의서, 그리고 은숙이 가져온 통장 사본까지. 어르신,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십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가주택이 어르신 단독 명의니까요. 동거합의서도 제대로 작성돼 있고요. 언제든 집을 처분하실 수 있고 아들네 집에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긴장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르신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 있으세요? 담보 대출이나 명예 이전 같은 거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기 물어보시는지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고부 갈등이 심한 집에서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척 하다가 재산을 노리는 경우요. 특히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님들이 남편, 그러니까 어르신 아드님을 설득해서 재산을 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경우, 설마 재훈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승희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훈아? 은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승희와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승희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산책요?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오셨죠?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승희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위치 공유 켜져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설정해뒀거든요. 혹시 길 잃으실까 봐서요. 승희의 눈빛에는 감시와 통제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일어나서 은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동의서. 은숙이 서류를 넘기자 더 많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 연대보증 동의서, 재산증여 사전 동의서. 이게 뭔 소리고? 승희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재훈 씨가 사업 확장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내 집을 담보로? 네. 그리고 명의도 절반 재훈 씨 이름으로 옮기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아들 거잖아요. 은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변호사가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사인 안 해. 승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다 아들 거잖아요. 미리 좀 옮기면 어때요? 아니면 어머님 평생 이 집에서 파출부 하실 거예요? 재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승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사업 기회가. 안 돼, 이건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승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공짜인 줄 아세요? 방세, 식비, 전기세 다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그 돈이면 파출부 쓰고도 남아요. 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파출부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쟁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승희가 일어서서 은숙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간단해요. 이 서류에 사인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뭐라고? 어머님이 여기 계속 살고 싶으면 협조하세요. 싫으면 나가시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저도 힘들어요. 은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는 오직 냉정함과 계산만 보였습니다.
재훈아, 네가 이래도 되는 거니?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승희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아내의 눈치만 봤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사이나 안 해. 승희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뭐,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어차피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저도 한계예요. 친정어머니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정말 승희는 말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은숙은 작은 방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9년을 살며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식당이 어려워 빚에 시달릴 때도 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아니, 며느리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동거합의서, 그리고 오래된 부동산 전단지 한 장. 전단지에는 부산 동네 온천장 근처 빌라 매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했던 약속. 은숙은 전단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은숙은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접어야 한다는 것. 나쁜 거래처는 끊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은숙은 핸드폰을 들어 부산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긴 부산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2년 전에 상담했던 동네 빌라 말이요. 그거 아직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있다고. 언제든 계약 가능하다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만간 내려갈 기니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은숙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은숙의 진짜 인생 이막이. 은숙은 일찍 나와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 사장은 은숙을 알아봤습니다. 2년 전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래간만이네요.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가주택 팔고 싶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은데. 김 사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 덕분에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도 신도시는 인기 지역이라 금방 나갈 겁니다. 시세는 13억 정도인데 금매면 11억 정도로 책정할까요? 그래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며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인생의 결실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은숙은 서랍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나가고 없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은숙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부산 재래시장 시절 사진, 인천 고깃집 개업 사진, 어린 재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사진. 은숙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진짜였고 자신의 노동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아들은 자신보다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은숙은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부산으로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은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하는 거 만드는 기라. 얼른 손 씻고 와. 식탁에 마주 앉아 민준이는 달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달걀말이 맛있어. 그 한마디에 은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가 부산으로 갈 것 같아.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은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할머니 여기 살잖아요. 은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고향이 부산이거든. 거기 가서 살고 싶어. 그럼 저는요? 달걀말이 누가 해줘요? 은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부산 오면 해줄게. 약속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소녀는 어른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인데 11억에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은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진행해요. 잔금일은 다음 주 금요일로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부산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빌라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3억짜리 작은 빌라.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온천장이 가까워 무릎 치료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승희가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캠프 간대. 5박 6일이야. 민준이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도 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승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안 가셔. 가족만 가는 거야. 할머니도 가족이잖아요. 민준아, 어른 말 끼어들지 마. 은숙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안 갈란다. 니네끼리 다녀와라. 승희는 은숙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실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라. 은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승희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은숙은 작은 방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이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부산으로 간다. 너가 크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부산 오면 달걀말이 해줄게. 할머니가. 짧은 편지였지만 은숙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은숙은 옆집 할머니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 캠프에서 돌아왔을 때 전해달라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송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숙은 처음으로 이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가족이 캠프를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상자, 중요한 서류들. 30년 인생이 작은 가방 2개에 담겼습니다. 은숙은 해진 앞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깃집에서 30년간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고 구석이 해져 있었지만 은숙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입을 것입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9년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동네 재래시장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그리웠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가족은 캠프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은숙은 자유를 향해 떠날 것입니다. 69년 만에 진짜 자유를. 새벽 6시 은숙은 현관에서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승희는 큰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5박 6일 동안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요.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 좀 해놓으세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은숙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조심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조용해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은숙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은숙 씨, 무슨 일이세요? 은숙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부탁 하나만 들어주이소. 우리 아들네 가족이 금요일에 돌아오는 뒤 그때 이 편지 좀 전해주이소. 편지요? 은숙 씨가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부산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옆집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요? 아들은 알아요? 나중에 알깁니다.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요. 옆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숙이 며느리에게 구박받는다는 것을. 알겠어요. 잘 가세요. 고향에서 편히 지내세요. 은숙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은숙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의 부부는 새 집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통장에 11억이 입금됐습니다. 은숙의 30년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살아주이소. 은숙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은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곳은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다 냄새, 사투리, 시장 소리, 모든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동네 빌라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송도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여기서는 은숙이 주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온천장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승희 가족이 캠프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특유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승희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고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어디 간 거야? 재훈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승희 씨, 시어머님이 이거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아든 순간 재우는 직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쓴 짧은 편지, 그리고 매매계약서 사본. 재우는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상가주택이 이미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억. 낯선 사람 이름. 이게 무슨, 승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미쳤어? 우리 동의도 없이? 재우는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뭐 한 거야? 민준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승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은 부산 빌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승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나 부산 왔다. 동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그게 말이 돼요? 은숙은 차분했습니다. 네 동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인디 왜 네 동의가 필요한 기고? 니는 며느리제 딸도 아인디. 어머님이 그렇게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 승희야.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나를 파출부 취급할 때는 안 이기적이었나? 시어머니를 파출부로 보는 며느리가 뭘 바라는 기고? 승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재훈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69년을 네 엄마로 살았다. 근데 니는 엄마보다 아내를 택했제. 그러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란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고등어 싱싱한 거 골라드릴까요? 은숙은 은숙이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손맛 좋은 할머니의 반찬이 입소문 났습니다. 무릎도 온천욕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온천장을 다니고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민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은 손님을 맞으려다 멈췄습니다. 키가 훨씬 커진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재훈도 있었습니다. 승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은숙을 안았습니다. 은숙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재훈은 멀찌감치 서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은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승희랑 이혼했어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승희가 나한테도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은숙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매 가게 어떠냐? 좋아요. 할머니, 여기 맛있는 거 많아요? 그럼 할매가 달걀말이 해줄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숙과 민준이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재훈은 조금 떨어져서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민준이의 질문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매는 지금 행복하다. 왜요? 내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웃음이 진짜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은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69년을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용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숙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